여러분, 교리가 어려우신가요? 사회교리는 더더더 어려우시다고요? 가톨릭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걷는 예수.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훈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특별한 일은 이제 없었는데 지난주 제가 방송 말미에 광주에서 탄핵 반대, 찬성도 아니고 반대 집회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광주시 많은 시민단체들이 걱정한다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제 저도 뭐 그날 일정 때문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결과만 보고 또 대책회의에서 보내온 또 뭐 내용 읽어봤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광주 시민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와 찬성이 만나는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뭐 사고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날 이제 탄핵 반대 집회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들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다 특정 지역 시민 집회를 참칭하는 집회 사기는 처음 본다. 민주주의 도시에서 계엄을 옹호한 극우 광주 집회는 주력이 광주 시민이 아닌 외지인 집회였고 버스 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사라진 떴다방 버스 동원 집회였고 광주 집회를 가장해 내란 장사를 의도한 타락한 사기극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적절한 평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수 몇몇 언론사들에서는 이 집회에 광주 시민들도 참석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어떤 이들은 70대가 넘는 버스가 광주 행사장에 뭐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의 말대로 떴다방 버스 동원 집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 이 탄핵 반대 집회 또 찬성 집회도 저희들이 했으니까 탄핵 찬성 집회가 끝나고 뭐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또 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행동에서도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세이브 코리아는 전국 총동원령을 내리고 광주를 침탈해 왔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동원된 자들이 광주로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지역의 내란 옹호 집회는 100명도 안 되는 숫자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입니다. 극우 개신교의 거짓 예언자를 맹정하는 2만 3만의 동원된 군중이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마치 전국적인 지지 세력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본 모습입니다. 이런 또 이제 내용을 했는데 그날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는 관계로 여타 다른 지역에서 정말 소수의 인원들만 모여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다 모으면 결국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세상을 걷는 예수 코너 참여해주신 애청자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선물 받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걷는 예수, 오늘도 중간점검 퀴즈로 시작합니다. 이 작물은 무엇일까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이 작물의 연간 생산량은 3만 톤 정도 됩니다. 이 작물 1kg을 수확하려면 밭 0.5평이 필요하며 이 규모에서 이 작물을 재배하면 산소 배출량은 2.5kg이 늘고 이산화탄소는 3.52kg이 줄어들어 저탄소 농업 실천에도 유리합니다. 이 땅에서 생산된 우리 땡을 먹어야 하는 이유이며 자급자족과 로컬 푸드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작물은 무엇일까요?
1번 밀, 2번 콩. 네, 퀴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과 여러분의 사연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앱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이용해 주셔도 좋고 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방송 이어가 볼 텐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신부님? 네. 저 생태정의에 관한 향인 공동체의 생태정의선을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미래에 사용해야 할 것들을 현재 빚을 내면서 살고 있는 우리는 덜 소비하면서도 더 풍요로운 순환적인 삶과 경제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 이미 지구인은 8월에 그해 지구에 생산된 모든 것들 다 사용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생산된 것을 미리 당겨서 쓰고 있죠. 그렇게 가불해서 쓰다가는 어느 순간 완전히 망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재난을 먼저 맞닥뜨리게 될 기후약자들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기후정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또 선진국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적은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 이것은 분명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그래서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에 정말로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 부문과 산업 부문을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맞죠, 신부님? 네,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네. 대한민국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2050년 목표를 세웠죠.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많고 여유 부지가 전남은 참 넓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 정말 좋은 조건인데 실제로 전임 정부에서 태양광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했을 당시에 많은 사업자들이 전남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전 설비 용량을 기록을 했었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넘쳐서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공급망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송전 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설치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네. 2031년까지 신규 에너지, 재생에너지 허가는 없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잖아요. 네, 정말 너무 쉬운 길을 택했네요. 네, 맞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장려를 해야 될 일인데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이, 시민들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 이게 바로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어서 생태정의에 관한 향림공동체의 생태정의 네 번째 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도시를 자동차와 도로로부터 해방시키고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수송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도 3월 달부터 이제 이번 달이죠. 3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차례 금남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고,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사업을 추구하고, 많은 성당에서도 공감을 하잖아요. 성당 올 때는 항상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오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네, 스스로를 좀 한 번쯤 돌아보고 또 개개인의 습관이 되고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섯 번째 생태정의 선언 이어서 살펴보죠. 다섯 번째는 우리는 기존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으로 새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입니다. 네. 친환경 자재, 또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건축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 최대한 화석 연료를 통한 외부 에너지가 아니라
환경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하우스를 우리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당은 너무나도 약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도 뭐 이중창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많이 바깥으로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당, 우리 집들은 정말 에너지를 마음껏 낭비하는 건물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는 먹거리 세계화를 반대하고 자급자족과 로컬푸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식량 수입국입니다. 그러니까 쌀만 자급자족을 하고 있지 나머지 전부는 수입이죠. 사료용을 제외하면 국내 식량 자급률은 49%, 약 50% 정도 되지만 사료까지 포함하면 22%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특별히 콩을 제외한다면 그것도 나머지 곡물은 1%, 쌀만 100이죠. 이제 머지않아서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대표적인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이제 안보 차원에서 식량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7번째 생태정의 선언 내용은 생명과 동물에 관한 내용이었죠. 네. 7째는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동물 학대와 공장식 축산을 반대한다. 공장식 축산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 또 유제품 위주의 서구식 음식 섭취가 지구온난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는데 가축을 위해서 사료를 또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고기를 근데 덜 먹게 되면 더 적은 양의 땅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식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잖아요. 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8%가 공장식 축산업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 13%보다도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단비뉴스에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별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2020년 가을에 보도된 단비뉴스 가운데 일부 내용입니다.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단점으로는 동물권을 무시하는 생존 조건 이외에도 집단적 질병 발생의 위험성, 환경오염 문제, 대규모 농장에 자본이 집중됨으로써 영세한 농가의 경쟁력 악화 등이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식용으로 태어나 공장식으로 사육 및 소비되는 소, 돼지, 닭의 수는 매년 670억 마리가 넘는다. 지구상 인구 76억 명의 8배보다 더 많은 수의 동물이 인간의 육식을 위해 착취되고 있는 것이다. 공장식 축산 문제는 동물들의 생명 윤리에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인수 공통 감염병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공장식 축산이 지목된 것이다. 열악한 축사에서 밀집텐제 사육당하면서 항생제로 연명하는 축산동물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다. 벌목과 간척 등의 개발로 야생동물과 인간의 거리가 강제로 가까워진 가운데 공장식 축사는 야생동물 사이의 감염병이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진화하여 인간에게 닿는 과정에 촉매 역할을 한다. 우리가 악순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고기를 좋아하니까 가축을 더 많이 키워야 되고 가축을 많이 키워야 되면 결국은 사료가 필요하고 사료를 또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 토지를 더 많이 써야 되고 네. 이제 이걸 선순환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기를 덜 먹게 되면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덜 먹게 되면 사료가 덜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료를
덜 생산하는 그 땅에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분명히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장식 축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받는 고통이 크고 또 기후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데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일단은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정책적으로 이 자연적인 축산 형태로 점점 변화하도록 좀 유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육류 소비도 좀 줄이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가져온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아쉽습니다. 아직도 한 장 넘기고 말고 있는 책인데 네. 저도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기를 끊고 채식을 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저도 당장 오늘 저녁에 같이 사는 신부님들끼리 약속이 있는데 먹으러 가는 것이 또 이제 고기입니다. 동물을 복지, 생태 정의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생태 정의를 위해서 동물 복지를 고려를 한다면 결국은 정부가 인정한 동물 복지 축산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부가 인증한 동물복지 축산물이요. 네. 처음 들어봅니다. 마트에 가면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중 마트에 동물 복지라고 이렇게 도장이 찍힌 축산물들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물 복지 농장에서 만들어진 이제 축산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복지 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돼지를 키울 때 스툴이라고 제가 아주 좁은 네. 돼지를 스툴에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맨 땅이 아니라 볏짚을 바닥에 깔아줘야 되고 또 사료에 항생제 이런 첨가물을 넣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근데 방금 좀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듣고 보니까 어쩌면 상식적인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이 저도 맞는 말 같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옛날에는 전부 그렇게 키웠거든요. 네. 집에서. 그런데 현실은 엄청 많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동물 복지, 돼지뿐만 아니라 닭도 있습니다. 동물 복지 농장에서 살게 되는 닭은 푸른 초원, 닭들이 뛰어노는 방목 농장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방목 농장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네. 대신에 배터리 케이지, 닭을 키우는 그 공간을 금지하고 또 축사 안에서 그냥 축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닭을 풀어놓고 키우는 것도 현행 법에서는 동물복지 산란계 이렇게 농장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A4종이 크기도 안 되는 좁은 케이지에서 좀 스트레스로 서로의 불의를 쫓는 극한의 상황보다는 그래도 축사 안이 더 환경적으로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동물복지 산란계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동물복지 계란은 일반 계란에 비해서 가격이 2배, 3배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비싸긴 하지만 건강한 계란이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식이 또 좋아졌고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계란 사면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네. 암호 같은 숫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 그래서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또 사육환경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육환경번호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요? 좀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1번은 말 그대로 풀어놓은 야외 방사. 네. 2번은 축산,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그 안에 풀어놓고 키우는 닭. 3번은 개선된 구조물, 예전에 배터리 케이지보다 더 조금 더 개선된 그런 구조물이 3번이고 4번이라고 쓰여진 닭은 배터리 케이지, 조그마한 A4도 안 되는 거기에서 사는 닭이 낳은 계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란을 구입할 때 이제 1, 2, 3, 4 몇 번이구나 하면서 숫자를 보죠. 그래서 무정란보다는 유정란을 배터리 케이지에 사는 닭보다는 풀어놓은 닭이나 또 넓은 곳에 사는 닭이 낳은 계란 이런 것을 구입을 하죠. 네. 우리가 이제 어차피 최소한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또 생태정의를 바로 잡는 데 필요한 단어 어차피와 최소한인데 어차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뭐 할 필요가 있어? 이런 뜻이지만 최소한이란 말은 최소한 이것이라도 하면 그래도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 이런 뜻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라는 그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될 것, 뭐 이건 부정적이잖아요. 네. 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최소한 내가 이건 하지 않겠다. 최소한 이것은 하겠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분명히 하나의 방법은 채식인데 완전한 채식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고기가 없는 채식의 날을 좀 만들어서 지켜보겠다. 저도 나름대로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여덟 번째는 별님께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향림공동체의 생태정의 선언 8번째 내용입니다. 환경 파괴로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미래를 빛내어 쓰고 있는 기성세대는 기후재난의 가장 큰 피해자인 나이가 어린 사람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생태정의 실현을 위한 교육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실천한다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작년 8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물론 다른 나라보다는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내려진 판결입니다. 처음은 2015년입니다. 2015년 네덜란드 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인정하고 감축 목표 상향을 명령한 이른바 우르헨다 판결이 내려진 이래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유사하게 헌법 소원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에서는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변화법에 따른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불충분해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기본법,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국내 첫 기후헌법 소송은 원법소원은 2020년 3월입니다. 코로나가 진짜 시작 한참일 때잖아요. 네. 청소년 기후행동 회원 19명이 제기를 했는데 당시 10살이었습니다. 한재하 양이 저희는 미래의 세대라고 불리지만 지금 여기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일원으로 태어났고 기후위기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10살 맞나요? 저는 10살 때 뭘 하고 있었는지 내심 궁금해지네요. 굉장히 좀 똑똑한 친구들이네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이 청소년 기후행동 회원 19명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에서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에는 기후위기 비상행동가 녹색당 123명의 시민들, 2020년 6월에는 62명의 아기 기후소송단, 5세 이하 39명, 10세 이하 22명, 또 20주차 태아 1명 이렇게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에는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51명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네. 청구인은 공통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너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다라고 외치면서 제기한 기후헌법 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4년 만에 2024년 8월 29일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는 현행법은 헌법에 불합치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사고는 어른들이 쳐놓고 피해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반드시 반성하고 또 변화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변화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통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미래 세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냐 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향림 공동체 생태정의 선언 8번째대로 미래에 빚을 내서 쓰고 있는 현재 기생세대는 기후재난의 가장 큰 피해자인 나이가 어린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생태정의 실현을 위한 교육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국가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 개개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7월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가톨릭 환경연대에서는 생태정의 10계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10계명을 비열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가톨릭 환경연대에서 선포한 생태정의 10계명입니다. 하나, 하느님을 사랑하며 모든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기. 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셋, 에너지와 자원 절약. 넷, 재활용과 분리수거 생활화. 다섯, 육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식생활 실천. 여섯, 생명의 물 소중히 여기기. 일곱, 친환경 제품 사용하고 소비 줄이기. 여덟,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환경보호인식 높이기. 아홉, 자신의 몸 존중하고 사랑하기. 열,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길 나서기 등입니다. 생태 정의를 실천하자는 말 그대로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은 아니죠. 네, 그렇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톨릭 환경연대의 생태정의 10계명, 또 향림공동체의 생태정의 선언 8가지, 개인적인 실천 사항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될 내용도 있죠. 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연이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추어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보면 탄소 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마이너스를 달성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2024년 8월 25일 기사인데요. 신문 기사를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지난해 여름 보도된 한겨레 신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목표는 더 이상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탄소 중립은 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반면 탄소 마이너스는 더 나아가 배출량보다 흡수량을 많게 하는 것이다. 탄소 네거티브라고도 한다. 탄소 중립을 넘어 이미 배출돼 대기 중을 떠도는 탄소까지 제거하는 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개념이다. 국가 차원에서 탄소 마이너스를 계획한 나라들이 있다. 이미 탄소 중립을 달성했거나 파리 협정 목표인 2050년보다 먼저 탄소 중립을 하려는 나라들이다. 이미 탄소 중립을 달성한 부탄과 수리남, 2030년과 2035년이 탄소 중립 목표인 우루과이와 핀란드가 그러한 나라이다. 오스트리아와 아이슬란드는 2040년에, 독일은 2045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들 나라는 2050년이 되면 모두 탄소 마이너스 국가가 된다. 다른 나라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이다. 탄소 중립도 아니고 탄소 배출 마이너스를 달성한 국가, 이 국가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2023년 3월 31일 뉴스펭귄에 탄소 중립에 성공한 8개 나라에 대한 소개 기사가 실리는데 들어보십시오. 부탄, 코모로, 가봉, 가이아나, 마다가스카르, 니우에, 수리남, 파나마. 혹시 이 8개 나라의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잘 연상이 되지는 않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뭐 들어보지 않은 나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2021년 탄소 중립 선언한 국가는 총 140개국입니다. 수리남은 부탄과 함께 이미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한 국가 중 하나였고 한 발 더 나가서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에서 파나마, 부탄, 수리남은 탄소 네거티브 목표를 달성한 국가예요. 네. 수리남이 탄소 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열대 우림에 있습니다. 수리남은 국토의 93%가 아마존 열대 우림에 덮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탄소 중립과 탄소 배출 마이너스를 달성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 또한 국토의 상당 부분이 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숲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별님도 운전하시잖아요. 네. 2000cc는 아니죠? 제가 아직 그쪽으로는 조금 공부가 부족해서. 2000cc급 네. 자동차 승용차 한 대를 연간 2만 킬로미터를 정도 운행하면 네. 배출한 탄소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2000cc급 승용차 한 대가 연간 2만 킬로를 운행하면 탄소 배출량이 3.2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2톤이요? 네. 생각보다 엄청나네요. 그래서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연간 탄소 8.5kg을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동차 한 대가 뿜어낸 탄소를 탄소 중립, 그러니까 제로 상태로 만들려면 소나무가 몇 그루 필요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376그루입니다. 네. 자동차 한 대가 배출한 탄소양과 30년 산 소나무가 1년 흡수하는 탄소양이 거의 비슷한 것이죠. 네. 구상나무라고 들어보셨죠? 보신 적도 있으세요? 구상나무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가 구상나무군요. 예.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무이면서 한라산, 지리산, 높은 산에서는 상록 교목입니다. 20m까지 높이 자랍니다. 네. 근데 한라산의 구상나무 숲도 기후 이상으로 개체수가 급감을 하고 있고 구상나무 열매가 열리는 봄의 무렵에 한라산이 기온이 갑자기 급강하거나 극한 폭우, 해충 등으로 인해서 개체수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구상나무가 꼭 지켜야 될 우리나라의 수종인데 이 구상나무가 사라지면서 숲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비가 내릴 때마다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나무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는 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죽어버리면 그 뿌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운 토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토양이 유실된 숲은 탄소 흡수력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무 하나가 없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악순환이 또 반복된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이미 생겨난 이산화탄소를 잡아들일 수 있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녹색 식물입니다. 녹색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부산물로 산소를 또 배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나무에도 저장이 되고 지표면에도 저장이 되는 겁니다. 나무에 저장된 탄소는 나무가 벌목이 되고 고사되고 부패, 연소 등을 거쳐서 다시 대기로 순환하는 이제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네. 최근에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가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그린벨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그럼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 개발 제한 구역을 말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그린벨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도시 주변에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죠. 네. 영국에서 제일 먼저 사용을 했고 한국은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커지면서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교통, 주거, 환경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이 됐고 대한민국 환경 보존에 아주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벨트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또 이제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네, 그린벨트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방송 시작하면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1번 밀입니다. 네, 정답은 1번 밀이었습니다. 영승 모니카님께서 저도 마트에 가면 동물복지 꼭 확인하고 구입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입니다. 신부님, 선물 받을 분들은 방송 끝난 후에 따로 연락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